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파업 노동자에 대한 무분별한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과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방송 3법이 야권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으로 법안 통과를 저지할 계획이었지만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 표결을 막겠다면서 무제한 토론 계획을 철회하고 본회의장을 퇴장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당 혁신위의 총선 불출마, 험지 출마 권고에 대해 모든 일에는 시기와 순서가 있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민주당에선 비명계를 중심으로 이재명 대표를 향한 험지 출마 요구가 이어졌습니다.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민주노총 소속 노조가 내일까지 부분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지하철 승객이 몰리는 저녁 퇴근 시간대에 열차 지원과 혼잡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각 부처 차관을 물가 책임관으로 임명하는 등 전방위 관리에 나섰습니다. 농식품부는 빵과 라면 등 28개 주요 농식품 품목에 대해 전담자를 지정해 집중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노란봉투법 등 4개 법안 모두 본회의에서 단독 통과시켰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집권 당일 때도 추진하지 않았던 법을 왜 굳이 이제 와서 통과시키느냐고 비판했죠. 하지만 예고했던 무제한 반대 토론, 필리버스터는 하지 않았습니다.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을 필리버스터로 시간을 끌더라도 결국엔 야당이 통과시킬 법안이었기 때문에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이라도 막으려면 필리버스터를 철회하는 고육지책을 쓸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첫 소식 정태진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재석 174인 중 찬성 173인 기권 1인으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파업 노동자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자는 취지의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안 강행 처리에 반발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항의의 뜻으로 본회의장에서 퇴장해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불법 파업으로 인한 피해라며 수백억 원의 손해배상을 노조원에게 청구하여 파업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이르게 하는 것이 현행 노조법입니다. 이 모든 불합리한 제도를 바꾸는 역사적인 날입니다. 민주당은 이어 KBS, MBC, EBS 공영방송의 지배 구조를 바꾸는 방송 3법까지 단독으로 처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 폭주이자 의회 폭거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경제 주기기법과 방송 민주당 연구장악법을 날치기 처리하면서 국정과 법치에 쇠사슬을 채웠습니다. 우리 여당과 대통령은 대화와 협치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국민의힘이 애초 계획했던 무제한 반대 토론, 필리버스터를 취소했지만 4개의 쟁점 법안 모두 대통령의 제2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야당 주도로 이루어진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통과에 정부, 경영계, 노동계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하지만 8년 만에 통과가 되자마자 또다시 폐기 얘기도 나옵니다. 계속해서 박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2009년 5월) 구조조정으로 대량 해고 통보를 받자 77일간 파업으로 맞섰던 쌍용차 노동자들. 2014년 이들은 사측에 47억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문을 받아듭니다. 이 소식을 들은 시민이 4만 7천 원을 노란봉투에 담아 보내 힘을 보탰고 그렇게 노란봉투법이 등장했습니다. 21대 국회 폐회를 5달 앞두고 처리됐는데 노동자 측은 국민의 뜻이라며 환영을 나타냈습니다. 불필요한 쟁의 행위와 노사 갈등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합니다. 무자비하게 가해졌던 손배 가압류 등이 일정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산업계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산업 현장의 어떤 근간이 좀 훼손될 가능성이 높고요. 오랫동안 노사관계에 대해서 법률 체계가 쌓아왔는데 이것까지 흔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즉각 대통령 거부권을 건의한 데 이어 정부도 관련 절차를 예고했습니다. 노동정책을 책임지는 장관으로서 비통한 심정을 억누르기가 어렵습니다. 산업 현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오히려 전체 국민과 노동자의 권익 향상을 저해할 것이 자명한 개정안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가까스로 국회 문턱을 넘은 노란봉투법이 이대로 현장에 안착할 수 있을지 아직은 불안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MBN 뉴스 박영입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포기한 이유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죠. 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고 표결까지 하려면 최소 나흘 안에 본회의를 2번은 열어야 합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포기한 바람에 기간 내에 본회의는 다시 열리지 않게 됐죠. 이번엔 탄핵이 물 건너가게 된 민주당은 정기국회 내 다시 탄핵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강용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결정을 하루 미루며 신중론을 펴는 듯 했지만 방통위법 위반 등 탄핵 사유가 충분하다고 본 겁니다. 이견은 없었습니다. 국회는 탄핵 소추에 해당되는 대상자들에 대해서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될 책무와 의무가 있다. 고발 사주 의혹을 받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와 자녀 위장전입 의혹을 받는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탄핵도 당론 발의했습니다. 이 검사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관련된 의혹을 수사 중입니다. 하지만 탄핵안은 폐기 수순을 밟을 전망입니다.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해야 하는데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취소해 기간 내 본회의는 열리지 않게 된 겁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자신들이 해야 될 일까지 내팽개친 것은 매우 유감스럽고 언론을 장악하려는 것이 본 속셈이었다는 것을. 민주당은 일단 72시간 내 본회의가 열리도록 김진표 국회의장을 설득하고 안 되면 오는 30일 재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MBN 뉴스 강용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 추진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종석 국방부 장관에 이어 이번이 3번째입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민주당의 탄핵 협박에 넌덜머리가 날 지경이라며 강하게 비판했고 이 위원장도 의석수를 앞세운 민주당은 민심의 탄핵을 받을 거라고 반발했는데 어쨌든 이번 필리버스터 전격 취소로 일단 시간은 벌었습니다. 노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검사 탄핵안을 발의한 건 국가와 국민은 안중에 없는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위원장도 위법 사항이 없는 자신에 대한 야당의 탄핵쇼를 국민이 심판할 것이라고 강력 반발했습니다. 혹시라도 그 가짜 뉴스를 단속하는 것이 본인들의 선거 운동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제기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탄핵 대상으로도 거론됐지만 제외된 한동훈 법무장관은 민주당 스스로 정략적인 불법 탄핵이란 걸 보여준 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무 이유 설명도 없이 슬쩍 접은 것도 더불어 민주당입니다. 아무 이유 없는 정략적인 불법 탄핵이라는 걸 스스로 보여준 것. 여당은 필리버스터 철회가 탄핵 소추안이 본회의 표결에 오르는 사태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네 가지 악법에 대해서 국민들께 소상히 알리고 호소를 드리고 싶었지만 방송통신위원회의 기능을 장시간 무력화시키겠다는 나쁜 정치적 의도를 막기 위해서는 그러나 일각에선 국민에게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의 저지 이유를 알리고 사회적 토론을 이어갈 기회를 스스로 저버렸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법안 찬반 토론으로 장기전이 예고됐던 본회의 예상외로 1시간여 만에 종료가 됐습니다. 필리버스터 철회 배경과 탄핵안 전망 정치부 안병수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일단 오늘 얘기부터 좀 해보죠. 예, 당초에는 4개의 법안을 24시간씩 나흘간의 필리버스터전이 열릴 걸로 예상이 됐었는데요. 네. 하지만 예상과 달리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빠져나가면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이른바 플랜 B가 시행된 거죠. 윤재욱 원내대표는 막판까지 탄핵 소추안 발의를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은 필리버스터를 철회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네. 철저하게 보안이 지켜졌고요. 또 기자들은 물론 토론을 준비하던 의원들도 알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이걸 예상했던가요? 아예 예상을 하지 못한 건 아닙니다.
본회의 표결 수싸움은 반복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 상대방의 패를 전혀 몰랐을 수는 없는데요. 네. 다만 윤재옥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 전격 철회에 대해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얘기한 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민주당은 탄핵 소추안 자동 폐기 시한인 72시간 내에 본회의를 다시 열어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인데요. 국민의힘은 입법 독주라면서 반발하는 대치 상황이 치열합니다. 양측 주장 들어보시겠습니다. 탄핵안 제출이 24시간에서 72시간 내에 처리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본회의 개최를 강력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정확한 투쟁으로는 결코 균형 있는 방송을 이룰 수도 없고 제대로 된 국정을 운영할 수도 없다는 점을 우리 국민들은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만약에 그래도 민주당이 본회의 개최를 요구한다면 그러면은 탄핵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시한이 촉박하고요. 그리고 정치적 부담도 크기 때문에 열리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김진표 국회의장은 모레부터 22일까지 해외 일정을 소화를 하거든요. 이 민주당이 요구하는 72시간 내 개최는 물리적으로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여야가 합의한 본회의 날짜에 민주당이 탄핵 소추안을 재차 발의할 가능성도 있는데요. 이달 30일입니다. 이 경우에 같은 회기에 자동 폐기된 안을 다시 올릴 수 없는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게 국민의힘 입장입니다. 한편 민주당은 손준성 그리고 이정섭 검사의 탄핵 소추안도 발의를 했는데 이원석 검찰총장은 차라리 나를 탄핵하라면서 강도 높은 발언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런 부당한 탄핵은 그만두어야 합니다. 검사들을 탄핵하지 말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책임진 저를 검찰총장을 탄핵하십시오. 어쨌든 그래도 쟁점 법안들은 그대로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번 일만 봐서는 민주당의 승리로 보이지 않습니까? 사실 필리버스터를 하더라도 여소야대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법안 통과 자체를 막을 수는 없었죠. 그렇죠. 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염두에 두고서 정치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전략이었는데요. 거부권을 행사하면은 국회에서 재의결을 해야 하는데 이 경우 여당 협조 없이는 통과가 불가능해서 폐기 수순을 밟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는 윤 대통령 입장에서도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이 다소 떨어지게 됐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본회의는 이렇게 산회가 됐지만 그렇지만 앞으로 여야 대치 상황은 뭐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기존의 쟁점 법안 처리에다가 오늘 탄핵안 발의가 기폭제가 되면서 여야는 고성이 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죠. 네. 이 신사협정 합의 17일 만에 전면 대치 상황이 재현이 된 겁니다. 이 노란봉투법 표결 전에 의원들이 집단 퇴장한 국민의힘 규탄 대회를 열어 헌법 파괴 행위라고 비판했고요. 민주당도 언론 장악 시도를 그만두라고 맞받았습니다. 예, 필리버스터는 무산됐지만 전국은 더욱더 소용돌이 속으로 지금 빠져들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안병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는 당에서 두 번째 혁신안에 대한 답이 오지 않았지만 세 번째 혁신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당 지도부와 대통령 측근의 불출마나 험지 출마에 대해서 시간을 두고 당에 공식 요구하겠다고 했거든요. 김기현 대표도 이래는 순서가 있다고 했는데 당내 반발이 심한 만큼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김순철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혁신위가 제안했던 중진과 친윤 의원 등의 불출마 또는 험지 출마 권고안에 당 지도부 보고는 미뤄졌습니다. 당내 설득 작업이 더 필요하다는 건데 시간을 두고 공식 안건으로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진이라든지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 용태 또는 험지 수도권 출마 이 부분은 시기를 정해서 정식 문건으로 지금 당의 권고 안건이다라고 접수를 시킬 거고요. 김기현 대표는 모든 일에는 시기와 순서가 있다며 서두를 일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요즘 언론 보도를 보니까 너무 급발진하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급하게 밥을 먹으면 체하기 십상이니까 잘 한번 보죠. 예. 중진 의원들도 혁신의 청각 끝은 총선 승리라면서도 즉답을 피했습니다. 여러 가지 차원에서 고민을 하시겠는데 예. 저한테는 아직 어떤 원질이나 이런 게 아직 없어서 예. 혁신위는 내년 총선에서 대통령실 참모들의 특혜는 없을 것이라며
이들의 공천 문제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호 혁신안으로 총선 비례대표 명부 당선권에 45세 미만 청년을 50% 할당하고 우세 지역구를 청년 전략 지역으로 선정해 공개 오디션으로 후보자를 선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인 위원장과 혁신위원들은 국민통합 차원에서 오는 14일 제주도를 찾아 4.3 희생자 유가족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총선을 5개월 앞두고 쇄신 목소리가 나오는 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에선 친명계에서조차 국민의힘이 혁신에서 앞서 나가는 것 아니냐며 중진들의 험지 출마 요구가 나왔거든요. 특히 이재명 대표가 앞장서서 험지에 나서야 한다는 요청이 눈에 띕니다. 백길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친명계로 분류되는 김두관 의원이 재차 이재명 대표의 험지 출마를 압박했습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승리 이후 국민의힘의 혁신 작업이 밀리고 있다며 지도부의 솔선수범을 촉구했습니다. 당이 어려우면 지도부가 아무래도 앞장을 서야 되죠. 사병 나가라 하면 되겠습니까? 장수들이 앞장을 서야죠. 시스템 공천이 자리 잡은 만큼 비명계에서 우려하는 공천 학살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까지 거론하며 이 대표의 험지 출마를 촉구한 이원욱 의원 등 비명계 목소리에 호응한 겁니다. 하지만 친명 주류에서는 국민의 뜻과 관계없이 출마시킨다고 하는 건 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하라는 요구라고 일축했습니다. 그건 또 계양 주민에 대한 어떤 영향을 미칠 거고 인천 선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사실. 험지 출마라고 하는 건 자기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울경같이 국민의힘 안방에서 당선된 다선들과 민주당 수도권 의원들을 같은 선상에서 비교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정계 개편의 신호탄일까요? 더불어민주당 내 대표적인 비명계 의원들이 잇따라 탈당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 남는 게 기본 원칙이라면서도 당이 변하지 않으면 총선을 앞두고 만들어질 신당이라도 합류할 수 있다 이겁니다. 지금은 공천을 공산당같이 하고 있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이병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인재위원장을 맡고 내년 총선 준비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비명계 공천 보복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비명계 조응천 의원은 당장 이 대표 친위대를 자처하는 원외 조직이 현역 비명계를 위협하고 있다며 당이 사당화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저는 민물고기인데 저는 담수에 들어왔는데 지금 소금물이 돼가지고 숨을 쉴 수가 없어. 신당 합류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12월까지 거취 결정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앞서 또 다른 비명계 의원인 이상민 의원은 신당 합류 등 한 달 내 거취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고 이원욱 의원은 민주당을 바꿔 쓸 수 없다는 판단이 생기면 또 다른 결단을 할 수 있다며 탈당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내년 총선 출마를 시사한 조국 전 법무장관도 평산 책방을 찾아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고 지지자들과 소통하며 활동을 본격화하는 모습입니다. 내일 북콘서트에선 총선 출마 관련 입장을 밝힐 걸로 알려졌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그런 성원 덕분에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또 살아보겠습니다. 비명계의 민주당 탈당과 전 정권 인사들의 출마 가능성이 커지면서 야권 지형은 총선이 가까워질수록 더욱 복잡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민주당 비명계가 합류할 가능성이 있는 신당의 중심은 일단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로 보이죠. 연일 신당 창당론을 띄우고 있는 이 전 대표는 보수의 심장 대구는 물론 광주도 돌파할 수 있다며 제3지대 빅텐트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만약 이 대표가 영남 쪽으로 나간다면 타지 출마를 거부했던 주호영 의원과 맞붙을 수도 있습니다. 김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에 내려간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대구에 출마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당 창당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제가 그런 역할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을 때는 저는 당연히 어렵다는 이유로 회피하지 않겠다. 이 전 대표는 대구에 출마한다면 가장 반개혁적 인물과 승부를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구 도전이 어렵다고 하시는 분도 있지만 1996년 대구는 이미 다른 선택을 했던 적이 있다며 15대 총선을 예로 들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앞서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영남 출마를 고려한다며 광주를 돌파할 수도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비례대표로 나갈 것이라는 세간의 관측을 부인한 겁니다. 여건이 된다면은 저는 더 어려운 과제를 찾아갈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보수계열 신당으로서 대구도 아니고 보수계열 신당으로서 광주를 돌파할 수도 있고요. 이준석 전 대표가 내일 금태섭 새로운 선택 대표와 만날 예정인 가운데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동석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제3지대 신당을 통한 빅텐트 시도가 힘을 받을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불법 사금융 피해자들을 만나 관련 범죄를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범죄 수익도 남김없이 환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차명 재산까지 찾아서 돌려주겠다면서 말이죠. 여야 간 대치가 격화되고 있지만 더 보란 듯이 더 민생을 챙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원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 대통령은 빚독촉을 견디지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수원 세모녀 사건을 언급하며 너무나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다고 운을 뗐습니다. 또 연 5,000% 이상의 살인적 이자를 요구하며 협박, 폭행, 성착취 등을 일삼은 범죄 사례들에 대해 악랄한 암적 존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러한 범죄는 개인의 삶을 송두리째 짓밟고 인권을 말살하고 가정과 사회를 무너뜨리는 아주 악랄한 암적 존재입니다. 윤 대통령은 불법 사금융을 끝까지 처단하고 불법 이익을 남김없이 박탈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법무부에는 법 개정과 양형 기준 상향 추진을, 국세청에는 강력한 범죄 수익 환수 조치를 주문했습니다. 약자의 피를 빠는 악질적 범죄자들은 자신이 저지른 죄를 평생 후회하도록 강력하게 처단하고 특히 국세청은 광범위하고 강력한 세무조사로 윤 대통령은 실제 불법 사금융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의 사례도 듣고 직접 위로를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민생 약탈 범죄로부터 서민과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 책무라며 다시 한번 민생을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원중입니다. 하루를 하더라도 진심을 다해 헌법을 받들겠다. 어제 대법원장으로 지명된 조희대 후보자가 한 말입니다. 지금 조 후보자는 대법원장 정년이 70세이기 때문에 대법원장에 임명되더라도 임기는 3년 반가량만 수행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있죠. 또한 한평생 중도의 길을 갖고자 노력했다며 보수 성향 우려에 대해서도 소신을 밝혔습니다. 길기범 기자입니다. 대법원장 자리를 고사하다 끝내 수락한 것으로 알려진 조희대 후보자는 여전히 부족한 사람이라며 자신을 낮췄습니다. 그러면서도 보수 색채가 강한 것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선 무유정법이란 불교 용어를 언급하며 소신을 밝혔습니다. 제가 한평생 법관 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좌나 우에 치우치지 않고 항상 중도의 길을 걷고자 노력했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겁니다. 또 정년 규정에 따라 임기 6년을 채우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기간이 문제가 아니고 단 하루를 하더라도 진심과 성의를 다해서 헌법을 받들겠습니다. 통상 대법원장 취임 이후 현충원을 참배하는 것과 달리 혼자서 현충원을 다녀온 조 후보자는 방명록에도 국민을 편하게 하는 법을 펴겠다고 적었습니다. 조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준비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앞서 2014년 대법관 취임 때도 청문회를 거친 만큼 무난한 통과가 예상됐지만 민주당은 보수 편향적인 판결을 내려왔다며 송곳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를 더는 방치해선 안 된다며 조속한 인사청문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서울 지하철이 오늘부터 이틀간 경고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한국노총은 파업을 철회해 민주노총 소속만 파업에 참여하고 또 오전 9시부터 시작돼 출근길 교통 혼잡은 덜했지만 이제 퇴근길이 걱정입니다. 현장에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세 기자, 지금 퇴근 시간입니다. 혼잡도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서울 을지로 3가역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한산해졌지만 한때 줄지어 열차를 기다리는 시민들로 북적였는데요. 오늘부터 시작된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 파업 영향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오전 7시부터 9시 사이인 출근길에는 교통공사 측이 필수 인력을 투입해 대비책을 세웠고
파업도 출근 시간이 지난 오전 9시부터 시작해 큰 혼란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운행률이 떨어진 퇴근길은 혼잡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평상시보다 조금 더 혼잡하긴 한데요. 타협점을 잘 찾아서 좀 잘 맞춰 나갔으면. 좀 약속이 늦은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다른 대중교통을 아무래도 이용해야 되겠고 자가차를 이용해야 될 것 같아요. 그나마 노사가 체결한 필수 업무 유지 협정으로 열차의 일정 운행률은 유지됩니다. 서울시와 공사는 13,500명의 대체 인력 등을 확보하고 버스 집중 배차 시간도 늘려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파업에서 민주노총 소속인 노동조합만 파업을 벌이고 한국노총 소속인 통합노조는 파업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네, 두 노조 간 입장 차이가 조금은 있습니다. 교통공사는 만성적자에서 벗어나기 위해 올해 인력 383명을 포함해 2,000여 명을 감축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교섭에서 공사 측이 올해 정년 퇴임 등을 통해 해당 300여 명의 인력을 감축하고 남은 인원은 추후 노사협의로 진행하자는 안을 제시했는데요. 이에 민주노총 소속인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은 수용할 수 없다며 파업에 돌입했고 한국노총 소속인 서울교통공사 통합노조는 수용 입장을 밝히고 파업에 불참하게 된 겁니다. 2년 연속 파업을 하면 행안부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등급이 하락해 직원들이 받는 평가급이 줄어들 수 있다는 현실적인 실익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파업을 벌인 노동조합은 내일까지 경고 파업을 한 뒤 서울시와 교통공사의 입장 변화가 없다면 오는 16일 대학능력 수학시험 이후 2차 전면 파업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을지로 3가역에서 MBN 뉴스 김세희입니다. 내연녀와 혼외자 문제로 시작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이 시작됐습니다. 1심에선 노 관장이 요구했던 액수의 5% 정도밖에 받지 못했죠. 출석이 의무는 아니었지만 노 관장은 직접 법원에 나와 가정의 소중한 가치를 법이 지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홍조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 법정으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나왔습니다. 1심 선고 이후 11개월 정도 만인데 의무는 아니지만 노 관장이 직접 출석한 겁니다. 지난해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재산 분할에 따른 현금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노 관장이 요구한 1조 원대의 최 회장 보유 SK 주식 650만 주는 재산 분할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상속과 증여로 얻은 재산이라 전업주부의 내조와 가사노동이 주식 형성과 가치 상승에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1시간 30분 정도 진행된 비공개 재판을 마친 노 관장은 참담한 심정이라며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가정의 소중한 가치가 법에 의해서 지켜지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최 회장 측은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며 법정 심리에만 집중해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재판은 내년 1월에 열릴 예정입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배우 이선균 씨는 유흥주점 실장을 통해 마약을 제공받았고 유흥주점 실장은 현직 의사로부터 마약을 받았다고 하죠. 경찰이 이 의사와 병원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공짜로 마약을 줬다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이 의사 간이 커도 너무 큰 거죠. 이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이 서울 강남에 있는 한 병원에서 압수 물품을 들고 나옵니다. 유흥주점 실장을 통해 배우 이선균 씨에게 마약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현직 의사와 병원을 대상으로 강제 수사에 나선 겁니다. 어떤 자료 확보하셨나요? 경찰이 확보한 의료 기록에는 현직 의사가 그동안 처방한 마약류와 관련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의사가 운영하는 병원은 올해 프로포폴을 과도하게 처방한 사례가 많아 보건당국으로부터 경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이선균 씨는 앞선 경찰 조사에서 유흥업소 실장이 나를 속이고 무언가를 줬다며 마약인 줄 몰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씨는 소변을 활용한 간이시약 검사에 이어 모발 등을 채취해 진행한 정밀 감정에서도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해당 의사의 주거지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와 차량을 압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날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한 뒤 조만간 해당 의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이조입니다.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 씨와 재혼 상대였던 전청조 씨가 어제 6시간이 넘는 대질 조사를 받았죠. 역시나 두 사람의 진술은 완전히 엇갈렸습니다. 전 씨는 남 씨가 전 씨의 범행을 모두 알고 있었고 공모했다는 취지로, 남 씨는 이를 전혀 알지 못했으며 오히려 본인이 피해자라는 입장이었다고요. 두 사람을 사기 공범으로 고소한 학부모까지 3자 대질 조사도 진행됐는데 조사 시작부터 남 씨가 전 씨에게 뭘 봐? 라면서 살벌한 분위기가 연출돼 경찰이 발언 순서까지 정해줘야 했다고 합니다. 노하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기 혐의로 구속된 전청조 씨와 처음으로 6시간 넘게 대질 조사를 받은 남현희 씨. 네, 남현희 씨 오늘 대질 조사에서 어떤 말씀 나누셨는지. 억울한 대질 조사는 두 사람 외에 이들을 공범으로 고소한 펜싱 아카데미 학부모와도 이뤄졌는데 남 씨는 전 씨에게 뭘 보냐며 조사 시작부터 기싸움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쟁점은 남 씨가 전 씨 범행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인데 양측의 진술은 상당 부분 엇갈렸습니다. 남현희 씨는 전청조 씨의 범행에 대해서 아예 몰랐다라는 입장이시고요. 피해자분들과 전청조 씨는 그 전청조 씨가 피해자분들에게 자신의 이력 같은 것들을 속이고 있는 것을 남현희 씨도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는 입장입니다. 또 조사 도중 전 씨가 변호인의 태블릿 PC를 이용한 것과 관련해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남 씨 측은 구속 상태인 전 씨가 변호인의 태블릿 PC를 약 15분간 사용한 것에 대해 정식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고, 전 씨 측은 악의적인 명예훼손이라며 메모 앱에 변호인이 남긴 질문에 대해 답변을 썼을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경찰은 내일 오전 전 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노하린입니다. 이젠 다른 나라에서 혹 한국에서 자국으로 빈대가 옮겨올까 걱정하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홍콩 당국이 한국발 항공기에 대해 검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거든요. 이 정도 되니 방역에 취약하거나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장소는 더 불안함이 느껴집니다.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했던 서울시, 오늘은 쪽방과 호텔, 지하철에 선제 방역을 실시했습니다. 현장에 신혜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한 평 남짓한 좁은 방에 방역업체 직원들이 분주히 움직입니다. 180도가 넘는 스팀 소독기로 이불과 매트, 옷까지부터 빈대의 주된 은신처인 장판과 벽지 안쪽까지 꼼꼼히 살균합니다. 쪽방촌 주민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왔다리 갔다리 할 때마다 아무래도 빈대가 이제 막 떨어지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묻었다가 그게 이제 내 방에 또 퍼질 건데 걱정되죠. 서울시가 자치구와 보건소 합동으로 빈대가 출몰할 가능성이 큰 취약 지역에 선제 방역 작업을 벌였습니다. 지하철에서도 빈대 발생 우려가 커진 만큼 특별 방역에 나섰습니다. 전동차 의자 구석구석을 진공 청소기로 빨아들이고 틈새마다 살충제와 고온 스팀을 뿌립니다. 한번 뿌리면 이제 빈대나 벼루, 파리, 모기 같은 개충들이요 박멸돼요. 한 달에 한 번 하던 소독 작업을 최대 4번으로 늘리고 천으로 된 의자는 단계적으로 플라스틱이나 철제 의자로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시작한 서울시가 마무리도 끝까지 잘하겠습니다. 일회성 방제가 아닌 근본적인 빈대 제로 도시를 반드시 만들어 가겠습니다. 서울시는 예산 5억 원을 긴급 투입해 쪽방촌과 고시원 등 위생 취약시설을 중심으로 방역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신혜진입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극장이나 헬스장 같은 시설들은 이러다 손님의 발길이 끊길까 걱정이 태산입니다. 택배 역시 상자나 내용물에 빈대가 딸려올까 염려가 큽니다. 한효혜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생필품을 주로 온라인에서 구입해 거의 매일 택배 상자를 받는 자취생 A씨. 잇따르는 빈대 확산에 혹시나 택배에 빈대가 붙어 있을까 봐 불안해 집 밖에서 상자를 열기 시작했습니다. 빈대가 요즘 문제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혹시나 이제 택배 상자에 빈대가 붙어서 오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영화관이나 헬스장도 울상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빈대가 있을까 무서워 영화를 보러 못 가고 있다거나 필라테스 수업이 가기 싫어졌다는 글들이 쉽게 눈에 띕니다. 지자체도 공연장 등 규모가 큰 시설에 의무적으로 방역을 하도록 나섰습니다.
300석 미만의 극장은 방역 의무 시설이 아니지만 자발적으로 방역에 나서기도 합니다. 관객분들 이제 안전이나 이제 건강 측면에서 이제 좀 예방을 좀 해드리고자 이제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번에 실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하철이랑 그다음 일반 가정집, 지금 이런 극장들, 이런 공공기관들 그리고 인원이 많이 수용되는 공간들을 많이 가고 있어요. 하루에 한 5-6건 이상은 나가는 것 같아요. 선제적인 방역만큼이나 빈대를 발견했을 때 빠른 신고도 방제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MBN 뉴스 한여입니다. 하마스의 본거지 가자시티를 포위한 이스라엘이 하마스가 가자지구 북부에서 통제력을 상실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여전히 인질 석방 없이는 휴전도 없다는 입장이지만 사흘간 휴전을 조건으로 인질 10여 명을 석방하자는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서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자시티 주민들이 백기를 흔들며 공격하지 말아달라는 의사를 표시합니다. 가자시티를 둘러싼 시가전이 격해지자 상대적으로 안전한 가자 남쪽으로 피란길에 오른 겁니다. 가자 북부 주민들마저 떠나기 시작한 건 하마스가 통제력을 상실했다는 증거라고 이스라엘은 평가했습니다. כיצד 50,000 עזתים עוברים מצפון רצועת עזה לדרום רצועת עזה. הם עוזבים כי הם מבינים שחמאס איבד שליטה. 지상군을 투입해 가자 지구를 남과 북으로 분리시킨 이스라엘은 가자시티를 향한 공격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10시간의 교전 끝에 가자 북부에 위치한 요새를 손에 넣었고 하마스의 무기 최고 책임자도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하마스의 핵심 시설인 지하터널 130곳을 파괴한 사실도 공개하며 섬멸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카타르의 중재로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3일간 휴전을 조건으로 미국인 등 인질 12명의 석방 협상을 진행 중이라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일단 근거 없는 소문이라고 일축했습니다. בלי שחרור חטופינו. כל השאר סרק. 다만 인도적 전투 중단은 허용 가능하다고 여지를 남겨 인질 석방을 계기로 교전 중단이 성사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며칠 전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로부터 종전 후 가자 지구를 점령한다는 식의 말이 나와 미국이 놀랐죠. 이제 정리가 좀 된 걸까요? 전쟁 이후 이스라엘은 당분간 가자 지구의 치안, 그러니까 이 안보만 책임을 지고 나머지는 팔레스타인에 맡기는 것으로요. 워싱턴에서 최진학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일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이후 가자 지구 통치 방식과 관련해 과도기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 이후에는 팔레스타인 중심으로 운영돼야 한다며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 재점령 반대 뜻을 재차 드러냈습니다. It's also clear that Israel cannot occupy Gaza. There may be a need for some transition period at the end of the conflict, but it is imperative that the Palestinian people. 과도기와 관련해 백악관은 이스라엘군이 가자 지구에 일정 기간 있는 것은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미국은 이스라엘군이 관리하는 과도기를 거쳐 팔레스타인이 가자 지구를 운영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두 국가 해법을 전쟁 후 구상으로 내세운 겁니다. 그 과정에서 미국은 휴전에 하마스가 협상 상대가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하마스를 인정하고 테러에 면죄부를 주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 겁니다. So a ceasefire not only gives them time to plan and execute, but it legitimizes what they started on October 7th. And that's unacceptable to President Biden. It's certainly unacceptable, understandably so, to the Israeli people. 이스라엘 고위관리도 가자 지구를 다시 점령하지 않겠다고 화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도주의적 일시 전쟁 중단과 가자 지구 재점령 반대를 이스라엘이 모두 수용하면서 미국이 추진해온 확전 방지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립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어제 서울 성북구에서 70대 기초수급자의 고독사 소식 전해드렸는데 비슷한 소식이 또 들어왔습니다. 서울 마포구에서도 60대 기초생활수급자가 숨진 채
뒤늦게 발견이 된 겁니다. 이웃의 신고로 확인됐는데 우편함에는 4개월 밀린 고지서가 쌓여 있었고 전기 사용을 해지하겠다는 구청의 알림장도 붙어 있었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서울 아현동의 한 연립빌라. 우편함에는 7월부터 밀린 고지서가 빽빽히 쌓여 있고 문에는 곧 전기가 끊긴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이곳에 혼자 거주하던 60대 남성 A씨가 그제 오전 11시 30분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3주 정도? 아저씨는 왜 안 보이시지? 구석가고 계속 했었는데. 남성은 사망한 지 최소 하루가 지난 시점에 이곳 자택에서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숨진 A씨는 근로능력이 있는 조건부 기초생활수급자였는데 최근 지병이 악화돼 지난달부터 일을 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청 측은 A씨를 월 1회 이상 상담해야 하는 위기 1단계 모니터링 대상자로 지정하고 월 2회씩 전화 상담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지막 통화는 10월 26일이었고 몸이 아프시니까 아마 집에 계셨던 것 같아요. 같은 날 서울 성북구에서 70대 독거노인이 숨진 채 약 열흘 만에 발견된 데 이어 또 한 명이 쓸쓸하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MBN 뉴스 이승훈입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 공장을 차려놓고 가짜 비아그라를 만들어 판 일당이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중국에서 들여온 원료로 600만 정이 넘는 가짜 비아그라를 만들어 한 개에 1,000원도 안 되는 값에 팔았는데 잘못 복용하면 혈관 확정제가 들어간 만큼 생명까지 위험하다는 건 이제 다들 아시죠? 이한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차량 트렁크를 열자 약통 수십 개가 보입니다. 약통을 열어보자 가짜 비아그라인 파란색 알약이 쏟아져 나옵니다. 경찰이 중국에서 원료를 들여와 가짜 비아그라를 만들고 유통한 일당 24명을 붙잡고 4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경찰 수사망을 피해 강원도에 있던 제조 공장을 서울 도심으로 옮겨왔습니다. 일당이 비아그라 제조에 사용한 타전기 등 물품이 보시다시피 어지럽게 놓여 있습니다. 이렇게 제조된 아량만 5만여 정입니다. 이들이 시중에 판 가짜 비아그라는 600만 정이 넘고 가격도 1,000원도 안 되는 싼 값이었습니다. 가짜 의약품을 복용 시 정품과 달리 성분 함량이 일정하지 않거나 지나치게 높아 심각한 부작용이 있으니 유의 바라며 경찰은 가짜 비아그라의 원료 등을 공급한 중국 조직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MBN 뉴스 이한나입니다. 지난 4월 마약이 들어간 음료수를 고등학생들한테 공부 잘하게 해주는 약이라면서 속여 먹인 사건 기억하시죠? 수능이 코앞으로 다가와서겠죠? 또다시 마약류를 팔아 돈을 챙기려는 일당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의약품인 양 오인하게 해서 판매를 하니 속지 말아야 합니다. 최희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수능을 앞두고 수험생들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입니다. 강남 학원가를 찾아가 이른바 공부 잘하는 약에 대해 물어보니 복용해야 하나 고민 중입니다. 들어본 적 있어요. 집중력이 높아진다고 관심이 가지고 부작용이나 이런 게 없다고 하면 한번 시도해보고 싶죠. 부작용만 없다면 지난해부터 복용했을 거라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처음 들어가면 막 12월, 1월 이렇게 초기라면 관심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이 같은 수험생의 불안 심리를 이용한 불법 마케팅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정부가 단속한 결과 공부 잘하는 약으로 알려진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는 인터넷에서 광고 200건을 삭제해야 했습니다. 실제로 ADHD 약물 처방이 가장 많은 지역은 교육열이 높다고 불리는 강남 3구로 오남용이 의심됩니다. ADHD 치료제 외에도 인터넷에서 집중력 향상이라고 검색하면 4만 건 넘는 광고가 나옵니다. 이 가운데 건강기능식품처럼 속이거나 과장 광고에 적발된 사례는 180건이 넘습니다. 전문가들은 시험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검증되지 않은 약이나 식품을 복용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합니다. 수면 시간을 일정하게 잘 유지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식사에 있어서는 밥류, 육류, 생선류 고르게 드시면 몸으로 머리까지 혈액을 잘 뿜어서 지식을 쌓고 해결하는 데 훨씬 도움될 것 같습니다. 매년 수능을 앞두고 불법 처방과 광고가 판을 치고 있는데 솜방망이 처벌과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일선 군 부대와 시설 등에는 현역 군인들과 함께 근무하는 공무원이 있습니다. 비전투 업무를 담당하는 특정직 공무원, 바로 군무원들인데 군 병력이 갈수록 줄다 보니 군인들의 업무까지 이들에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필기와 실기로만 취업을 한 사람들인데 포승줄과 진압봉, 호루라기만 달랑 주고는 수상한 사람을 제압하라는 식이죠. 열악한 환경 속에 군인 아닌 군인이 되는 군무원들의 실태를 권영범, 신재우 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군무원이란 군의 기술, 연구, 예비 전력 관리 또는 행정 관리 분야의 업무를 수행하는 특정직 공무원입니다. 군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군 형법에 적용을 받고 군사 재판을 받지만 군인은 아닌 신분인데요. 저출산과 복무 기간 단축으로 현재 우리 군의 병력은 5년 전보다 12만여 명 급감해 50만 명을 밑도는 수준입니다. 국방부는 4만 5천 명 규모의 군무원을 오는 2027년까지 4만 7천 명으로 2천 명 늘린다는 계획을 밝혔는데요. 병력 감소에 따른 비전투 분야 업무 공백을 군무원으로 채우겠다는 계산입니다. 그런데 현장의 분위기는 다릅니다. 지난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근무를 하다 중도 퇴직한 군무원은 3,165명. 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1,403명이 뽑힌 지 1년도 안 된 경우였습니다. 이렇다 보니 정원보다 인원이 5천 명 넘게 부족한 상황입니다. 왜 이런 상황이 생긴 걸까요? 현직 군무원들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강원도에서 근무하는 군무원 A씨는 영내에 거동 수상자가 나타나자 출동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훈련 한번 받아본 적도 없었지만 받은 물품은 진압봉, 호루라기, 포승줄 등이 전부였습니다. 출동을 한다면은 좀 전문적인 대응은 조금 힘들지 않나. 상대가 뭐 무기 소지나 이런 걸 하고 있으면 저희는 더더군다나 불안한. 병력 부족으로 군인을 대신해 훈련에 나가는 군무원들이 쓰는 나무몽둥입니다. 군무원에겐 총기 지급이 불가능해 대신 지급된 겁니다. 군인들 생각이 군무원이 잘 뭔지 몰라요. 대체용인 줄 알아요. 그냥 저희들이요. 갈등이 좀 많죠. 그것 때문에. 필기와 실기 평가로 군무원이 됐지만 입직 이후엔 체력 검정도 받아야 합니다. 일정 수준을 통과하지 못하면 고과에 반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 좋은 성적을 받으면 후반기 때 또 무조건 한 번 더 해서 좋은 등급을 받도록 무조건 강제로 강요를 하고 있고요. 처우도 상대적으로 열악합니다. 군무원 대부분 지방 근무를 하지만 군 간부에 밀려 관사가 제대로 지원되지 않고 일반 공무원들보다 당직 수당도 적습니다. 이에 군무원들의 이탈이 이어지자 국방부는 군무원 대표를 임명해 고충을 듣겠다는 대책 등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대표들 대부분 군 출신이기 때문에 군무원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각 부대별 임무의 특성과 여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에 최적화된 군무원 운영 방안에 대해서 앞으로 검토하고. 저희 다른 공무원하고 또 동일하게 해달라는 거죠. 경찰도 직협이 있고 소방부 노조가 있는 시기에 우리도 우리 스스로. 지난 6월 군무원도 직장 협의체를 구성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와 한 달 만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영국 국왕 찰스 3세가 런던 외곽의 한인타운을 처음으로 찾았습니다. 김치를 선물로 받고는 과거 몇 개 느꼈던 기억을 떠올리며 농담도 했죠.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문 전에 일부러 간 겁니다. 현지 언론은 찰스 3세가 한국 문화를 배우고 흠뻑 빠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고정수 기자입니다. 영국 런던 교회 뉴몰든에 태극기와 유니언잭을 함께 든 군중들이 모였습니다. 뉴몰든 한인타운을 최초로 방문하는 찰스 3세를 환영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경험이 너무 처음이라서 저도 너무 많이 설레고 있습니다. It's a real honor. It's a really amazing opportunity for everyone. 찰스 3세는 한인 합창단과 무용가의 공연을 감상하고 다가올 자신의 생일을 위해 준비된 한식 생일상을 살펴봤습니다. 생일 선물로 김치를 받고선 매운 음식을 즐기지 않는 식성과 맞물린 농담도 던졌습니다. Will you play my head? 찰스 3세는 제형 탈북민 단체 인사들과 만나 탈출 과정이 힘들었겠다며 공감을 표하고 한국전 참전 용사도 만났습니다. 영국 내 확산하는 K-팝에도 관심을 보인 찰스 3세를 두고 BBC와 텔레그래프 등 영국 언론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문 전 이뤄진 행사란 점에 주목했습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최근 원-엔 환율이 800원대까지 떨어지며 엔저 바람을 타고 일본 여행 가는 분들 많죠. 이제는 엔화를 사모아서 환차익을 노리는 엔테크족도 해외 직구도 미국이 아닌 일본을 통하는 경우가 크게 늘었습니다. 하지만 환율 자체가 워낙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소위 거액을 몰빵 투자하는 건 위험하다는 거 다들 아시죠? 박기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식 등 금융상품에 꾸준히 투자해온 A씨는 최근 일본 엔화를 사모으는 데 재미를 붙였습니다. 지난해 3월 100엔당 평균 1,000원대였던 원엔 환율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인 869원까지 떨어지면서 환차익이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원래는 이제 주식에 좀 많이 관심을 가지다가 최근에 이제 엔화가 이제 900원대 초반까지 내려오고 지금이 좀 기회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환전소에 방문해 엔화를 환전하는 건 기본이고 수수료가 낮은 환전 어플도 사용하고 은행 외환 통장에 투자하기도 합니다. 이제 명동에서 환전을 하기도 하고 외화 통장이 있고요. 머니박스라고 이제 조금 더 수수료가 저렴한 방법이라고. 쌀 때 많이 사놓자는 수요가 늘며 올해 9월까지 엔화 환전액은 2,661억 엔으로 지난해 환전액의 2배를 넘었고 시중은행의 엔화 예금 잔액도 10조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엔저 효과로 해외 직구 통로도 미국을 제치고 일본이 대세가 됐습니다. 유럽산 와인까지도 일본을 통해 직구하는 등 올 들어 일본 구매 대행 건수가 미국 구매 대행 건수보다 15% 많았습니다. 달러 환율이 좀 높아지면서 12,000원을 줘야 물건을 살 수 있거든요. 근데 일본 같은 지금 8,000원 얼마에 주고 살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환율 자체의 변동성이 크고 일본 경제가 위축돼 있는 만큼 과도한 투자는 피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물가가 다시 불안한 모습을 보이자 정부가 이명박 전 정부에서 썼던 MB식 물가관리제를 다시 부활시키기로 했습니다. 전 부처 차관을 물가안정책임관으로 임명했고 특히 농식품부는 식품에 따라 빵만 맞는 서기관, 라면 담당 사무관을 더 집중 관리하기로 했죠. MB정부에서는 그럼에도 물가 잡기에 실패했었죠. 이번엔 좀 다를까요? 보도에 장명훈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 정부 지원이 이루어지는 농수산물이 최대 반값으로 팔리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올 때마다 가격이 뛰는데 그나마 부담을 덜게 됐다며 반깁니다. 좋은 현상이죠. 서민들한테는 굉장히 지금 물가가 비싸잖아요. 근데 그래도 서민을 위해서 좀 이렇게 정부에서 좀 혜택을 주는 거니까. 정부 비축 물량 방출과 할인 지원 등이 이루어지면서 김장 물가는 다행히 작년보다 10%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다른 품목들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각 부처 차관을 물가 안정 책임관으로 임명해 범정부 차원에서 물가 관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물가 안정 책임관으로서 물가 안정 대응반을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물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또 현장과 일일 대응을 통해서 특히 농식품부는 가격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주요 품목은 담당 공무원을 별도 지정했습니다. 농축산물뿐만 아니라 물가 체감도가 높은 이런 라면과 과자 등 가공식품 9종도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빵 담당 서기관, 우유 아이스크림 사무관 등 MB식 물가관리제가 사실상 부활한 겁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물가를 인위적으로 누를 경우 꼼수 인상 등 부작용만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110년 전 일제는 오대산 깊은 산속에 숨겨둔 조선 왕조실록을 빼앗아갔고 이 과정에서 대부분이 소실돼 버렸습니다. 남은 건 10% 정도밖에 안 되지만 우리 역사죠. 아픈 역사를 이겨낸 실록이 110년 만에 고향인 오대산으로 돌아왔습니다. 정설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군주가 두려워할 바는 하늘과 사관의 기록뿐이다. 조선을 세운 태조부터 25대 왕 철종까지 472년 조선왕실의 역사가 낱낱이 담긴 조선왕조실록. 국보이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입니다. 오대산 산속에 간직하다 일제에 빼앗겼던 실록이
11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오대산으로 돌아올 때 진정한 이 한지 본체라는 본래 자리, 본래 고향으로 돌아갈 때 가장 편안함을 느끼고 임진왜란으로 사고 3곳이 소실된 뒤로 실록은 발길이 드문 깊은 산속에 보관하고 사찰의 승려가 지키도록 했습니다. 일제는 오대산에 있던 실록 788책을 모두 가져갔고 1923년 간토 대지진 때 대부분 불에 탔습니다. 끈질긴 환수운동 끝에 2006년 국내로 반환됐고 오랜 서울살이를 마치고 현존하는 75책 모두 원래 자리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붉은색 동경 제국대학 인장 등 아픈 역사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이 외세에 또 침략을 당한 우리의 역사를 그대로 담고 있어서 아픈 흔적이 또 많이 남아있지만 이 실록은 사실 이것을 되찾고자 했던 그 사람들의 마음이 또 그대로 담겨져 있기 때문에 110년 만에 고향 오대산으로 돌아온 조선왕조실록은 오는 10일 문을 여는 이곳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에서 직접 만나볼 수 있습니다. MBN 뉴스 정살민입니다. 后面这个70万方的小岛，就是我说20年买的那个小岛。 한 중국인 여성이 사업 목적으로 사들였다며 자랑하는 이 섬은 중국 땅이 아닌 일본 오키나와 북쪽의 무인도 야나하 섬입니다. 지난 2월 이 사실이 알려지자 중국 네티즌들은 영토가 확장됐다고 환호했고 일본에선 50km 떨어진 지점에 주일 미군 기지가 있는 만큼 중국이 오키나와 침공을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는 우려가 나왔죠. 그런데 이게 강 건너 불이 아닌 상황이 됐습니다. 외국인 소유 주택 8만 3,500여 개 가운데 중국인 소유가 4만 4,800여 개로 절반 이상. 중국인의 대한민국 부동산 싹쓸이가 이미 심각하거든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한국인은 돈이 없고 중국인은 돈이 많아서? 그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은행들이 한국인에겐 주택담보대출을 잘 안 해주지만 외국인에겐 잘 해주기 때문입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4대 시중은행의 지난 6월 말 기준 외국인 대상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보다 3.3% 증가한 2조 3,040억 원. 이 중 중국인이 빌린 게 57.9%입니다. 건수로 보면 중국인이 68.2%나 되죠. 중국인 4명 중 1명은 우리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우리 부동산을 산 셈입니다. 우리 국민은 DSR이다, LTV다, 투기과열지군의 15억 원 초과 주택담보대출 금지 등등으로 대출이 묶여있는 동안 말입니다. 26번이나 부동산법을 바꾸면서 이런 건 왜 그대로 놔뒀을까요? 그래서 이들이 대출이자는 잘 내고 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최근엔 금리 상승 때문인지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중국인의 연체율도 올라가 은행엔 비상이 걸렸습니다. 세금을 꼬박꼬박 내거나 주택거래 규제에 묶여있는 우리 국민들만 역차별당하는 너무나 불공정하고 해외 각국은 중국인들의 부동산 침공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는 중국과 러시아 등 적성국 국민이 농지를 매입할 수 없는 법안을 의결했는데 이건 이미 호주, 캐나다 등이 시행 중인 중국인 부동산 매입 제한과 궤를 같이 하는 겁니다. 외국인이 집 사는데 대출을 더 쉽게 해주는 나라는 우리나라뿐 아닐까요? 정부가 국토부 장관까지 나서서 대책을 세우겠다고 약속한 지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이제는 해법이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 싶네요. 김주아의 그런데 오늘은 앞마당 내줬다가 집 내줄라 였습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한국 시리즈 LG와 KT를 이끄는 두 감독의 지략 대결이 치열합니다. 적재적소의 판단으로 시리즈 전적 1대1의 접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3차전의 승자는 누가 될까요? 강재묵 기자가 보도합니다. 선발로 나선 최원태가 무너지면서 LG는 시작부터 균형을 잃었습니다. 초반 위기 속 염경엽 감독의 판단은 빨랐고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1회부터 선발을 강판하는 강수를 뒀고 이후 7명의 불펜진을 투입, 9회까지 단 한 점의 추가 실점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1점 차 승부를 가르기 위한 최적의 발판을 마련했고
결국 박동원의 극적인 투런포와 함께 대역전극을 써냈습니다. 좀 구위가 떨어진다고 생각을 했을 때 상대 타자하고 대비를 해서 투구 교체를 했던 것들이 또 좋은 쪽으로 바뀌었고 1차전에서는 강철 매직으로 불리는 이강철 감독의 판단 역시 빛났습니다. 무사 1, 2루의 기회를 잡은 2회. 문상 처리된 희생 번트가 2루 주자와 타자에 이어 1루 주자의 아웃까지로 이어집니다. 한국 시리즈 사상 두 번째 트리플 플레이. 그래도 이강철 감독은 문상철을 교체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번트를 댔는데 거기서 분위기가 넘어갈 수 있었는데 문상철은 감독의 믿음을 9회 역전 적시타로 보답했습니다. 감독들의 한순간의 판단으로 승패가 좌우되고 있는 한국 시리즈. 3차전에서 누가 다시 앞서 나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현재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구름이 점차 남하하면서 서울의 비는 밤사이 그치겠는데요. 앞으로 제주에 10에서 50mm, 전남과 경남 지역에 5에서 3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비가 그치고 나면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집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1도로 오늘보다 4, 5도가량 낮겠고요. 특히 이번 주말에는 전국적으로 영하권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동시에 바람도 강해서 체감온도를 더욱 끌어내리겠습니다. 현재 서해 5도와 호남 도서 지역으로는 강풍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점차 그 밖의 해안가로도 바람이 강해지겠습니다. 때문에 내일은 낮에도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면서 종일 춥겠습니다. 서울이 7도, 춘천도 10도에 그치겠고요. 남부지방도 부산이 16도 등으로 오늘보다 5에서 15도가량 크게 낮아지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주말을 지나 다음 주 초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내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